근데 김연아 작가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서점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과학 좀. 근데 서점은 뭐 오면 늘 좋지 않나요? 그 보면은 저는 서점이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이런 특히 작은 서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등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왜 배 타고 가다 보면 선원들이 등대를 무조건 반갑잖아요.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등대가 있으면. 근데 서점이 있는 거리는 어쩐지 안전하고 푸근해 보이잖아요. 이런 작은 어떤 서점이 어쨌든 간에 존재한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자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별로 이렇게 큰 돈도 못 버는 서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와 그 동네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는 들어가시면 반드시 한 권을 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든 어쨌든 간에 한 권을 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어떤 기분 같은 것들을 10년 후에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념품이 돼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험을 사는. 작은 책방이 갖는 장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이제 금방 생각이 든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선택이 많았을 때 대형 서점처럼 그러면 네네. 하나를 선택했던 행복감보다도 포기했던 나머지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근데 작은 서점을 가면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음에 와서 이걸 또 보면 되잖아요. 상실감 이런 게 적지 않나 작은 서점에 오면. 네. 저는 이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녀가지고 부모님 이제 바쁘시면은 저를 동네 서점에 맡기셨거든요. 책을 찍거나 하지만 않으면 보게 해주셨거든요. 야. 어릴 때 그 서점의 그 서가 아래쪽에 키가 작으니까 서가 아래쪽에 그 기대서 아무 책이나 막 꺼내서 막 보고 그 기억이 있어서 작은 동네 서점에 가면 약간 그런 푸근한 집 같은 느낌이 있고요. 서점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돌아와 보면 사실 서점에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어릴 때 몇 시간씩 그냥 막 보내고 했었어요. 네. 물론 책을 그때는 돈이 없으니 사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이 책을 사면 좋겠다 저 책을 막 그냥 꺼내서 보면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후루룩 본 건데도 마치 내 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책 내용을 알게 되진 않지만 책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야 정말 나는 책이 좋고 정말 이 사방의 책들을 보면서 야 진짜 갖고 싶고 이것이 책과 사랑에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야 네가 보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봐. 이런 경험을 자꾸 시키다 보면 나중엔 아이가 스스로 가서 책을 고르는 날이 올 진짜 것이고 책 안 좋아하고 진짜 책 안 읽는 애들 서점에 데리고 가면 그 5만 가지 책들 중에 네. 마음에 드는 몇 개가 있거든요. 처음에 만화부터 보게 되는데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서점 가면 유심히 봐요. 애들이 있는 공간에 가면 그러면 부모님이 딱 보고 다시 꽂아요. 아 이거 안 돼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골라봐. 그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애가 또 뭔가를 고르면 또 부모님이 또 보고 왜 이런 저쪽을 여기 보는 말고 게 저쪽 어때? 매대에서 아니면 보자. 그러다가 부모가 못 참고 자기가 그냥 쥐어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아이가 실패하는 경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샀다가 재미없는 책인 경우도 있고 또 했다가 뭐 자기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라는 경험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 자기가 샀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책을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 애는 가져오는 거죠. 그 느낌은.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결국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 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네,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게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아,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규칙이 있구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로 가서 불법도 뭐 이렇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워즈네.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니 끼고.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스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화성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50년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실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켓 공식인데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건데요.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 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 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 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고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네.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미리 해야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아, 100년 100년 후에 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네, 진짜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오, 왜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의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네, 가면 네.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이건 사주겠다.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네,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뭐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지금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소유는 못해요.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런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 하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 자꾸 뭔가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하는데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끊자. 손절. 손절. 야.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